치즈 다시 이 빌럼 엘소트 지음 금경숙 옮김. 이튿날 아침 9시가 조금 넘었을 때 푸른 모자 물류 회사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어. 치즈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물었어. 그제야 나는 그 모자 얘기가 무슨 말인지 사정을 파악했지. 딸 아이에게는 나중에 초콜릿이라도 하나 사다 주려고. 나는 에담 치즈를 통상 어떻게 처리했는지 되물어 보았어. 구매자에게 배달해드리지요. 저희에게 주소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나는 이 치즈 20톤이 아직 팔리지 않았다고 말했어. 그러면 특허를 받은 저희 지하 저장고에 치즈를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쪽의 대답이었어. 전화상으로는 깊이 생각하기가 어렵다 싶더군. 너무 빨리 진행되었어. 그러면 아내에게 조언을 구한다?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 사무실 도배 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아내에게 부여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고 보지만 치즈의 운명이 걸린 문제에서는 내가 지휘권을 쥐어야지. 내가 바로 가프카 아닌가? 저희 사무실에 한번 들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만 하고 권하더군. 이런 자상한 초대를 받으니 이 사람들이 내 치즈를 포함해 나를 자신들의 보호하에 두려는 것만 같아서 신경이 곤두섰어. 나는 누구의 보호도 필요 없는 사람이야. 공증인의 아들인가 하는 그 녀석과 그자의 돈이 필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 그럼에도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 그 후에 통화가 끊겼기 때문만이 아니라 내 치즈가 안트베르펜에 도착할 때 말하자면 마중이란 걸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 이초도 배송 치즈는 내가 개인적으로 사귀어 나가야 할 군대의 선발대인 셈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호른스트라 씨의 귀에 자기의 애담 치즈가 아주 무시당한 채로 첫 번째 병참을 완수했다는 말이 들어가게 되는 것도 원치 않았어. 내가 푸른 모자 물류회사에 도착하기 전에 치즈 문제에 대한 판단은 이미 끝나 있었지. 나는 나날이 단호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거든. 치즈는 지하 창고로 들어가야 했어. 그것 말고 내게 다른 뾰족한 수가 있겠나? 내 생각에는 판소온 베커 씨가 호른스트라 씨에게 내가 종합해양 조선 회사의 사무원이고 따라서 치즈 분야에 완전히 문외한 일 뿐만 아니라 아직 사무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은 것 같아. 어쨌건 내가 아직 실질적인 판매 활동에 몰두할 만한 형편은 아니었지. 마자랭 책상은 커녕 타자기조차 마련하지 못했는걸. 이것도 다 아내 탓이야. 아내는 몇백 프랑만 주면 중고 책상을 살 수 있다고 몰아세웠지. 사무용 가구점에 가서 새 책상을 사려면 얼추 2,000프랑은 줘야 하지만 대신에 그날 오후에 집으로 가져다 주니 볼 일은 끝나지 않나? 그리고 나는 이런 비품 구매에 시간을 30분 이상 써서는 안 된다고 봐.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가고 하루하루가 금세 일주일이 되는 법이니까. 그러면 치즈는 도대체 어느 세월에 팔겠나? 아무튼 그래서 지하 창고 행위야. 그런데 혹시 그 푸른 모자 물류회사 사람들이 내가 특허받은 지하 창고라는 말에 쏠깃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크나큰 오산이야. 자자, 여보시오들, 난 그런 미끼를 덥석 물지 않아. 나는 내 눈으로 직접 지하 창고를 보고 싶었지. 내 치즈들이 거기서 안전하고 신선하게, 그리고 지하 납골당 안에서처럼 비에 젖지 않고 쥐새끼도 없어서 아무런 방해 없이 쉴 수 있는지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어. 그래서 나는 그 회사의 지하 창고를 꼼꼼히 둘러보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더군. 아층 천장에 바닥은 뽀송뽀송했고 벽은 지팡이로 톡톡 두드려 봤는데 속이 빈 소리를 내지 않았어. 여기라면 내 치즈들이 도망가지 못할 것 같아 마음이 놓였지. 게다가 그곳에는 전에도 치즈가 보관된 적이 있었다는 걸 냄새로 알 수 있었어. 혹시 호른스트라 씨가 창고를 보게 된다면 잘했다고 축하를 해 주겠지. 내 치즈 20톤은 4대의 짐차에 실린 채로 물류회사 마당에 있었는데 그 전날 저녁에 급하게 짐을 내리느라 그렇다고 하더군. 그렇지 않았다면 철도회사에서 보관료를 청구했겠지. 그리하여 내 보물 창고에 치즈가 보관되는 장면을 참관하게 되었어.
나는 승마 교관처럼 지하 창고 한가운데에 내리서 있었고 마지막 상자가 옮겨질 때까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았지. 호른스트라시가 맛보기로 보낸 치즈는 하나당 2kg 정도 되는 치즈 10,000개였는데 모두 370개의 특허 상자에 담겨 포장되어 있었어. 에담 치즈는 보통 낱개인 상태로 배송하지만 이건 상자로 포장할 만큼 1급의 고지방 치즈라고 물류회사 직원이 말해주더군. 이런 식으로 포장되어 있으면 공급하기가 수월하기에 나는 치즈를 27개씩 묶어서 판매할 생각이었어. 상자 하나에 치즈가 27개씩 담겨 있으니까. 마지막 상자는 부서져서 열려 있었어. 그 직원 말로는 세관에서 열어보았다고 하더군. 그런 다음 내 치즈 중 하나를 골라 반으로 갈랐다는 거야. 그런데 그 반쪽이 보이지 않길래 그건 어디로 갔느냐고 내가 물었어. 그러자 그 직원은 항구에서 이런 일을 덜어 겪어보지 않았느냐고 되묻더군. 내가 이 분야에 생자 초보라는 인상을 받은 게 분명했어. 그렇지 않다면 세관의 기브앤테이크 문화를 내가 모를 리 없을 테니까. 사장님, 그 사람들이 상자 370개를 하나하나 강제로 열어볼 권한이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그 잘려나간 치즈 공 반쪽의 값을 세관에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는 있어요. 사장님, 그래서 호른스트라사는 세금 3,000프랑을 아낀 거예요. 사장님, 이 고지방 치즈들은 저지방 치즈로 세관에 신고됐으니까요. 고지방은 세율이 더 높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장님? 사장님 하는 데서 어쩐지 위협적인 느낌이 들더구먼. 이어서 그는 치즈 상자 하나는 내 집으로 배달하면 되겠느냐고 물었어. 분명 샘플이 필요할 거라고 하면서 말이지. 나는 푸른 모자 물류회사 사람들과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아 그 상자를 집으로 배송하라고 승낙해 주었어. 당장 샘플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는데도 말이야. 무엇보다 사무실을 완벽하게 갖추는 게 우선이었지. 그런 다음에 판매에 나서는 거지. 환한 얼굴을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기에 나는 그 직원에게 치즈공의 나머지 반쪽에 팁까지 넉넉히 얹어주었고 내 치즈를 다시 한번 강력히 추천한 다음 십자군 시절에 요새 성문을 닫듯 창고 문을 닫았지. 나는 편한 마음으로 집으로 갈 수 있었어. 그곳이라면 폭력이라도 쓰지 않는 다음에야 내 애담들은 밖으로 나올 수 없어. 내 치즈들은 부활의 그날까지 거기에 고이 있을 거야. 내가 암스테르담에서 돌아올 때 발걸음을 멈췄던 그 진열창 안의 치즈들처럼 의기양양하게 밖으로 나와 제 모습을 뽐낼 그날까지. 집으로 돌아오니 치즈 상자는 벌써 내 사무실에 놓여 있었어. 치즈가 26개 들어있는 묵직한 상자, 치즈 하나에 2kg, 거기에 포장 무게까지. 그래서 다 합하면 60kg. 그 직원은 왜 상자를 지하실에 갖다 두지 않았는지, 여기서는 걸리적 거리는 데다가 그놈의 치즈 냄새는 벌써 나무 판자를 뚫고 뿜어져 나왔어. 상자의 위치를 옮기려고 해보았지만 잘 되지 않더군. 그래서 일단 쇠 지렛대를 가져왔지. 그런 다음 집안이 쿵쿵 울릴 정도로 망치질을 시작했더니 아내가 도울 일이 없는지 보려고 올라왔어. 아내는 담석증으로 고생하는 옆집의 페이테르스 부인이 자기 집 문간에 서서 물류회사 직원이 치즈 상자를 들여놓고 나서 다시 차로 길 모퉁이를 돌아가는 모습을 구경했다는 이야기를 하더군. 나는 페이테르스 부인이 돼지건 말건 알 바 아니라고 대꾸했고 한숨을 돌린 다음 널빤지 하나를 떼어내는데 성공했지. 상자의 어떤 부분이 특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주 튼튼하다는 점은 틀림없더군. 나머지는 식은 죽 먹기였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을 쓰자 치즈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나? 은박지로 하나하나 싼 치즈들, 큼직한 부활절 계란 같았어. 창고에서 이미 봤는데도 새삼 가슴이 뭉클했지. 치즈 로망이 정말 현실이 된 거야. 나는 치즈를 지하실에 보관해야 한다고 딱 잘라 선언했고 아내도 내 말에 동의했지. 그러지 않으면 치즈가 바싹 말라버리거든. 아내가 이다와 얀을 불렀고 우리 넷은 각자
2개씩 치즈를 들고 지하실로 내려갔어. 그래서 3번 왕복으로 운반을 끝냈지. 마지막 남은 치즈공 2개는 아이들이 날랐어. 큼직한 빈 상자는 내가 직접 가지고 내려오려고 했지만 이제 16살에 운동으로 몸이 탄탄한 얀이 내 손으로 상자를 빼앗더니 머리에 이고서 지하실로 나르더군. 도중에 녀석은 고개사처럼 상자에서 2손을 떼면서 내려갔지. 지하실에서 아내는 에담치즈 26개를 도로 상자 안에 넣었고 나는 덮개의 널빤지를 고정하지 않은 채로 위에 다시 얹어 놓으면서 상자를 덮었어. 이제 당신과 너희들이 치즈 맛을 한번 봐야지 하고 내가 말했지. 지휘권은 영원히 나한테 있거든. 그러자 야는 은빛의 치즈공 하나를 꽉 집어들고 공중으로 획 던졌다가 손으로 제 턱을 향해 팔 위로 굴리더니 내 눈초리를 알아채고 얼른 제 엄마에게 건네주었어. 이다 역시 뭐라고 거들자 싶었던지 치즈에서 은빛 포장지를 조심스레 벗겼고 그러자 붉은색의 치즈가 그 모습을 완연히 드러냈지. 내가 어릴 적부터 알고 있으며 지금도 이 도시 전역에서 팔리고 있는 것과 같은 그 치즈. 우리는 한동안 치즈를 가만히 쳐다보았고 그런 다음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치즈 한 가운데를 자르라고 명령을 내렸어. 처음에는 아내가 시도했다가 이내 이다가 칼을 넘겨받아 절반 정도 잘랐고 나머지는 얀이 처리했어. 아내는 냄새를 먼저 맡아본 다음 얇게 한 조각을 저면해 맛을 보고 나서 아이들에게 한쪽씩 나누어 주었어. 나는 의식을 직전하는 역할이었지. 당신은 맛보지 않아도 돼? 벌써 몇 차례 꿀꺽 삼키며 먹고 있던 아내가 드디어 물어보더군. 맛있는 걸? 나는 치즈를 좋아하지 않지만 어쩔 도리가 있겠나? 앞으로 내가 본보기를 보여야 하지 않는가? 내가 최선봉에 서서 치즈 애호가 군단을 진두지휘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나는 부스러기 한 조각을 입에 넣었는데 그때 형님이 초인종을 울렸어. 형님은 매일 하던 대로 자전거를 현관 복도에 세워두고는 쾌활한 발걸음으로 쿵쿵거리며 집 안에 들어왔지. 내가 방해했나? 하고 형님이 물었을 때 형님은 이미 부엌에 서 있었지. 동생, 이게 그 치즈인가? 그러고는 스스럼 없이 치즈 한 조각을 잘라 한 입 가득 넣고 우물거렸지. 나는 형님의 생생한 표정에서 치즈 맛을 읽어내려고 했지. 형님은 처음에는 뭔가 의아한 맛이라는 듯 눈살을 찌푸리더니 아직 입을 다시고 있는 아내를 빤히 쳐다보았어. 기가 막힌데? 이렇게 맛있는 치즈는 생전 처음 먹어본다. 형님이 불쑥 말했어. 형님은 올해 62살로 하루가 멀다 하고 치즈를 먹어온 사람이기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마음을 놓을 수 있지. 이제 사무실만 정리된다면. 그래, 팔기는 많이 팔았고? 형님이 물었어. 그러고는 치즈를 한 조각 더 잘랐어. 나는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고 나면 비로소 판매를 시작할 거라고 대답했어. 그럼 그 체계를 서둘러야겠다. 20톤을 맛보기로 보냈다면 그쪽에서는 모르긴 몰라도 내가 일주일에 10톤은 팔아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을 테니까. 내가 전국 총판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게다가 룩셈부르크 공구까지 맡고 있잖아. 내가 내 입장이라면 과감하게 당장 달려들겠다. 형님의 조언이었어. 형님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우리 가족 그리고 치즈에게 나만 홀로 남겨두고는 집을 나갔지. 저녁에 나는 호른스트라 씨에게 보낼 편지를 가프파 편지지에 타이핑하려고 판송 베커 씨 집으로 갔어. 내 사무실에는 아직 타자기가 없지만 그래도 치즈를 잘 받았다고 호른스트라 씨에게 전해야 했기 때문이지. 가는 김에 판송 베커 씨에게 줄 에담 치즈도 반 개 가져갔어. 그는 성의 표시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거든. 그는 치즈 맛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내게 축하 인사를 건넸고 치즈는 남겨두었다가 다음 모임에서 자기 친구들에게 내놓겠다고 말했어. 나만 좋다면 다가오는 벨기에 치즈 상인협회 회장 선거에서 내가 입 후보 하도록 신경 써 주겠다고 하더군. 그래, 이제 시작이다.
나는 일주일 내내 중고 책상과 중고 타자기를 찾아 바삐 돌아다녔어. 장단컨대 구 시가지의 그 고물상들을 들락날락하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야. 보통 그런 가게는 워낙 다양한 물건으로 꽉 차 있어서 밖에서는 내가 찾는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할 수 없고, 그래서 부득이 안에 들어가 물어볼 수밖에 없었지. 그런 자잘한 수고야 상관없다만 내가 가게에 들어갔다가 그냥 빈손으로 나올 배짱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문제겠지. 카페에 들어가서 뭘 마시지 않고 그냥 나오지도 못하지. 그렇게 해서 처음에 나는 유리 물병과 주머니 칼, 성 요셉 석고상을 사게 되었어. 주머니 칼은 다소 꺼림직하기는 했어도 쓸모가 있는 물건이지만 유리 물병은 집에 가져갔다가 무리를 일으키고 말았지. 성 요셉 석고상은 골목 몇 개를 더 간 다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어느 집 창턱에 올려놓고 주랭랑을 놓았어. 그 유리 물병건 뒤로는 집에 더는 뭘 갖고 가지 않겠다고 맹세한 데다 언제까지 그 석고상을 들고 돌아다닐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는 가게 문간에 선 채로 혹시 마자랭 책상이나 타자기가 있는지 물어보았어. 문 손잡이를 붙잡고 있는 한 사실상 가게 안에 들어선 것은 아니기에 도덕적 의무감을 느끼지 않았지. 미안해서 물건을 사는 건 이제 할 만큼 했거든. 그런데 문이 닫히지 않으면 계속 딸랑딸랑 소리가 났고, 그 소리가 너무 길게 이어지면 나는 한탕 할까 말까 고민하는 도둑 같은 기분으로 문간에 서 있었어. 내가 완전히 마음 편하게 시내를 돌아다닐 수 없는 이유는 또 있지. 하머르가 내 진단서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중병을 앓는 사람이 집에 있지 상점가를 돌아다니겠나? 나는 조선소 사람들과 마주칠까봐 늘 노심초사했는데 진짜 신경증 환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는 게 없기 때문이었어. 만약 내가 픽 쓰러지는 신용을 하면 사람들은 내 얼굴에 물을 끼얹거나 코에다 암모니아수 냄새를 맡게 하거나 아니면 의사나 약사에게 데려가겠지? 그러면 그들은 내가 다 꾸민 짓이라고 할 거야. 아니, 그건 사양하겠어. 차라리 회사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편이 낫지. 그래서 나는 늘 주위를 잘 살폈고 뒤 돌아가거나 골목으로 꺾어들 태세를 갖추고 다녔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내 병가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일 없이 무사히 흘러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다른 한편으론 조선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어. 지금은 오전 9시 15분. 내 사무실 동료 넷은 종아리를 난방 배관에 대고 서 있을 시간이지. 대포 하나씩을 맡은 포병들처럼 각자 앞에는 타자기가 한 대씩 놓여 있어. 넷 중 하나가 우스갯소리를 할 거야. 그래, 출근해서 처음 30분은 유쾌하고 편안하지. 하머르는 몸을 녹이기 전에 장부부터 펼치고 전화 교환량은 금발을 살살 쓸어내리고 있을 거야. 내가 회사를 떠나기 직전에 파마를 했거든. 덜덜거리는 공합 해머 소리가 조선소 작업장에서 우리 사무실 안까지 뚫고 들어오고 창문 밖으로는 늘 바삐 움직이는 꼬마 기관차가 지나가지. 우리 다섯 사람은 창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푸른색 작업복 셔츠 차림에 수건을 목에 두른 채 마부가 말에게 먹이를 주듯이 기관차에게 순무 같은 먹이를 느긋하게 주고 있는 피트 영감에게 창문 너머로 인사를 건네지. 그러면 피트 영감은 답례로 기적을 짧게 울려주지. 저 멀리 높은 굴뚝에서는 검은 깃발처럼 연기가 나부끼고 있어. 저 바보들은 저렇게 살고 있다네. 반면에 나는 비즈니스 세계라는 정글 속에서 내 손으로 열심히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어. 찾는 자가 발견한다고 하지. 그 말을 나는 방금 경험했어. 드디어 적당한 책상을 찾았거든. 초록색 덮개에 조미 쓴 작은 구멍 몇 개가 있을 뿐이었어. 가격은 300프랑의 새 책상이 아님에도 2000프랑짜리 책상과 맞먹는 값어치를 하겠지. 그러니 아내의 말이 옳았던 거야. 하지만 이 책상을 구하느라 다시 일주일이 후딱 지나갔고 그 사이 내 치즈들은 지하실 문이 열리기만을 고대하고 있어. 타자기 문제도 해결을 보았어. 타자기를 대여하는 방법이 있더군. 그렇게 해서 이튿날 집에 물건이 왔는데 마침 내게 친숙한 타자기였어.
30년 동안 내게 밥벌이를 하게 해준 타자기와 같은 회사인 언더우드사 제품이었으니까. 판매는 지난주 수요일에 개시되었는데 어디냐 하면 판소음 베커 집에서였어. 그도 치즈가 불티나게 팔리는 것을 보고 무척 기뻐했지. 그의 친구들이 모두 자리를 잡고 앉자 그는 찬장을 열더니 반 개짜리 에담 치즈의 남은 부분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 벌써 한 뭉텅이 잘라 먹었더군. 우리 친구 라르만스 씨의 특산품 중 하나입니다. 판송 베커 씨가 소개했어. 죄송합니다만 이건 가프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늙은 변호사가 바로 잡아주었지. 맛을 좀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니 치즈 한 덩어리를 냉큼 자르고는 접시를 계속 돌렸어. 나는 가프파를 깍듯하게 대하는 이 남자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 사업이 잘 되면 에담 치즈 하나를 선물해야겠다 싶었지. 잠시 후 우물우물 치즈를 씹는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울려 퍼졌고 나는 그 어떤 치즈도 이 고지방 에단만큼 열렬한 찬사를 받지는 못했을 거라고 확신이 들더군. 사방에서 정말 맛있다, 굉장하다, 엄청나다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고 그 세련된 대머리 남자는 판송 베커 씨에게 그 치즈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물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 물어볼 엄두조차 못 낼 만큼 내 위신이 높아졌다는 거지. 그건 라르만스 씨가 말씀해 주실 겁니다. 하고 나의 친구는 치즈 한 조각을 입안에 쏙 넣으면서 답했어. 당연하죠. 라르만스 씨만이 직접 알려주실 수 있죠. 다른 누군가가 말했어. 라르만스 씨가 그런 사소한 일까지 개인적으로 신경 쓸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이해가 되지요. 제가 만약 이 치즈를 사고 싶으면 가프파에 그냥 전화를 걸어 보겠소만. 늙은 변호사의 말이었어. 그리고 치즈 50g만 집으로 배달해 주시오 하는 거지요. 옆에 있던 사람이 거들었어. 기왕 말이 나온 김에 나는 간단하게 설명했네. 가프파는 27개들이 12상자 단위로만 판매하지만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도매가의 낱개로 공급할 의향이 있다고 말이야. 우리의 친구 라르만스를 위해 삼중 주문을 늙은 변호사가 외쳤지. 그러더니 다시 자기 잔을 깨끗이 비웠어. 이제 이들은 내 이름을 제대로 아는 거지. 나는 새 만년필을 꺼내 들고 주문을 받아 적었어. 다들 2kg짜리 치즈공 하나씩이었어. 자리가 파하고 함께 외투를 입고 있던 그 늙은 변호사는 혹시 예외적으로 치즈공 반 개만 주문할 수 있는지 물었어. 식구라고 해봤자 여동생과 하녀 한 명뿐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러겠다고 약속했다네. 왜냐하면 그가 가프파를 떠올려준 첫 번째 사람이니까. 누군가 가프파의 또 다른 특산품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묻더군. 가프파가 치즈만 판매한다고 저더러 믿으라는 건 아니시죠? 에이, 농담도 잘하십니다. 나는 치즈는 단지 부수적인 상품일 뿐이라고 그의 말에 끄덕이면서 다른 품목은 당분간 상점들에만 공급한다고 덧붙였다네. 시간이 돈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비로소 실감하기 시작했네. 치즈공 7개 반을 배달하는 데만 오전 나절이 다 지나가 버렸으니까 말이야. 나는 다락에서 에담 치즈 3개는 들어가는 라탄 여행 가방을 찾아내서 치즈를 손수 배달했어. 아이들은 방과 후에 해야 할 숙제가 많았기 때문이지. 그리고 아들 녀석은 가는 도중에 치즈공으로 저글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 여행 가방을 들고 지하실로 내려가는 모습을 아내가 봤을 때 나는 도리 없이 이 상황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 되도록 모든 일을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었지. 아내의 눈에 우스꽝스럽게 보일까봐 걱정스러웠거든. 아무튼 치즈 가방을 질질 끌고 다니는 게 사실 사장이라는 사람이 할 일은 아니라는 것쯤. 그것도 나도 알아. 하지만 10,000개나 되는 애담을 일일이 푸른 모자 물류회사를 시켜 집까지 배달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해주지도 않아. 하지만 아내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더군. 시작은 그렇게 해야 하는 거야. 또 그래야 그 사람들도 우리 치즈의 맛을 그나마 알게 된다고. 아내가 주장했어. 우리라는 그 말이 사람 기분을 좋게 하더군.
그러니까 아내도 이 일에 동참하고 있으며 일정 부분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지. 나는 그 사람들이 재주문하지 않기를 바란대. 배달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야. 우선 허구한 날 문간 아니면 창가에 서 있는 옆집의 페이트르스 부인을 무표정한 얼굴로 지나가야 했지. 그런 다음 전차를 타면 치즈 가방이 걸리적거리지.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면 하녀가 문을 열어주는데 그러면 현관 복도에서 광주리를 들고 서 있는 거야. 내가 들고 있던 건 가방이라기보다는 광주리에 가까웠거든. 이제 치즈를 가져왔다고 말할 차례지. 그러면 하녀는 덜어 그 시간에도 아직 침대 속에 있는 안주인에게 말을 전하러 가지. 8집 중 2집은 치즈 배달에 대해 캄캄한 상태였고 내가 치즈값을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기에 망정이지 그 무거운 치즈들을 내 손에서 털어내는데 무진장 애를 먹었어. 이제 나는 사무실에 앉아 있어. 그 고달픈 배달도 끝났고 매일같이 와서 치즈 판매량과 재고량 수치를 물어보는 형님도 다녀갔지. 형님은 진정한 의사로서 올 때마다 거듭해서 상처를 칼로 후벼 팠어. 나는 형님에게 판소온 베커시 집에서 팔린 치즈 이야기를 해주었어. 다들 맛있어 한다고 했는데 형님은 반가워하더군.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잠깐 계산을 해보더니 이러지 않겠나? 그건 내가 갖고 있는 치즈 10,000개 중에서 7개 반에 불과하다. 매주 그렇게 장사를 했다가는 30년은 지나야 다 팔 수 있어. 열심히 뛰어야 해, 열심히. 그러지 않으면 끝장이야. 하지만 그 치즈를 어떻게 다 파느냐? 그게 문제겠지. 가방에다 치즈를 몇 개 넣고 시내의 온 치즈 상점을 찾아가 볼까 하는 생각도 잠시 했네. 그런데 그런 업무 체계라면 내 사무실은 덩그러니 비어 쓸데없어지지 않겠나? 업무 연락을 하거나 장부 정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반드시 사무실에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네. 전화가 오면 응대를 해야 할 텐데 그 일을 아내에게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아내는 그게 아니라도 다른 할 일이 많은 사람이야. 아니야, 팔팔한 중개상들을 모집해서 치즈를 판매해야겠어. 손바닥만한 한 가게까지 뚫을 수 있고 언변이 좋으며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아니 2번씩 고객에게 납품할 수 있는 사내들로 말이지. 그래, 일주일에 2번이 좋겠군. 월요일과 목요일로 못을 박아 놓아야겠어. 그러면 내가 처리할 일도 좀 분산되지 않겠나? 나는 이 모든 걸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창고에 공급을 지시하고 계산서를 작성하고 차질 없이 수금하고 내 몫으로 5%를 뗀 뒤 잔액을 매주 호른스트라 씨에게 송금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손으로 치즈를 만질 일은 없는 거지. 그리하여 이렇게 광고를 냈네. 에담치즈 총수입상에서 벨기에 및 룩셈부르크 공국의 모든 도시에 거주하는 유능한 중개상을 구합니다. 치즈 상점 고객이 있는 사람 대환영. 다음 주소로 서신 연락 바람. 가프파, 페르 뒤선길 170 안트베르펜. 추천인과 과거 직장을 명기하기 바람. 결과는 예상대로였네. 이틀 뒤 거실 테이블 위에는 각양각색의 편지 164통이 놓여 있었어. 우편 배달부는 편지를 우편함에 넣지 못해서 초인종을 눌러야 했지. 그러니까 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고 적어도 타자기를 사용할 일은 생긴 것이지. 일단 편지를 전부 개봉해서 지역별로 분류했네. 나는 벨기에 지도를 한 장 사서 내가 중개상을 둔 도시마다 작은 깃발을 꽂아 놓을 계획이야. 그러면 한눈에 쫙 파악할 수 있겠지. 그리고 판매량이 충분하지 않은 중개상은 내보내버릴 작정이야. 브리셀이 70통으로 제일 많이 왔어. 안트베르펜이 그 다음으로 32통이었고 나머지는 전국 곳곳에서 왔어. 다만 룩셈부르크에서는 한 통도 오지 않았는데 어차피 거기는 부차적인 곳이니까. 편지를 모두 개봉해서 분류를 끝냈을 때 너무 늦게 붙인 편지 50통이 더 도착했지. 일은 잘 돼가고 있었어. 나는 브리셀부터 시작했네. 개중에는 자신의 인생사를 어린 시절부터 시시콜콜 다 적은 사람도 있었지.
병사 신분으로 대전에 나가 전선 복무 훈장을 7줄 받았다는 말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았어. 그게 치즈 판매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어떤 이들은 대가족을 부양해야 한다거나 온갖 고생을 했다며 나의 여린 가슴에 사정을 호소했지. 몇몇 편지는 읽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 그 편지들은 아이들 눈에 띄지 않도록 특별히 따로 보관할 생각이야. 혹시 아이들이 보면 그 사람들을 뽑으라고 들볶을 테니까. 나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모질게 갈 수밖에 없네. 만약 내가 그 편지들에 일일이 답장을 쓴다면 그건 순전히 예의상 쓰는 것이지만 그러면서 타자기를 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 편지를 보낸 이들 태반은 장사라고는 해본 적이 없거나 담배 장사를 예전에 했었다거나 아니면 그냥 재미삼아 써본 듯한 사람들이었거든. 반면 요건을 갖춘 사람들은 어투가 단호하고 중개 수수료와 고정금료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했지. 이런 사람들은 중개상 일을 맡아주는 호의를 내게 베풀지 말지 다시 고민해보고 싶어하는 듯했네. 나는 물론 이 사람들에게 고정금료를 지불할 생각이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고정금료 없이 수수료 3%를 주기로 했어. 그러면 내게는 2%가 남고 거기에 300길더의 월급이 더해지는 셈이지. 기분 좋게 언더우드 타자기 앞에 앉았을 때 초인종이 울렸어. 사무실까지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을 쓰지는 않았지. 사무실에 있을 때 누가 오면 내가 직접 문을 열어주는 일은 없거든. 조금 뒤 아내가 올라와 남자 3명과 여자 1명이 찾아와서 나를 봤으면 한다고 말해주었네. 손에 무슨 상자를 들고 왔다고 하면서 말이야.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는 게 어때? 하고 아내가 권했네. 누굴까? 편지를 쓰기보다는 직접 오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중개상 지망자들이 아니면 누구겠나. 응접실 문을 열자 4개의 손이 나를 향해 뻗어왔네. 타윌, 에르피르트, 바르테로터, 판데르 타크양. 나의 조선소 동료 직원들 4명이었지. 나는 얼굴에서 피가 확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고 아나 판데르 타크 양이 의자를 밀어주며 앉으라고 권하는 걸 보면 동료들은 분명 내 몸이 안 좋다는 인상을 받았을 거야. 우선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는 금방 갈 거예요. 판데르 타크 양이 잘라 말했네. 동료들은 회사에 황당한 말들이 돌고 있어서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찾아와 보기로 했다고 했네. 타윌은 점심시간에 와서 미안하다며 양해를 구했지만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시간이 없다는 건 나도 알고 있었어. 게다가 아픈 사람을 저녁에 방문할 수도 없지 않겠나? 동료들은 마냥 나를 살피면서 알만하다는 눈빛을 서로 주고받더군. 사무실에는 요 몇 주 사이 변화가 많았다고 했네. 이제는 다들 창문을 보고 앉는 것이 아니라 등지고 앉고 각자 앞지 두루마리를 새로 받았으며 하머르는 안경을 쓴다고 했지. 안경 쓴 하머르의 모습을 상상해 보게 우스워 죽을 뻔했어. 에르피르트가 말했어. 동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형님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 형님은 여느 점심때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벽에 기대 세운 다음 부엌을 향해 행군했지. 군인처럼 성큼성큼 걷는 발소리가 복도에 쿵쿵 울렸어. 형님은 순수한 열정에서 뱃사람처럼 우렁차게 외쳐대는 사람이기에 나는 형님이 오늘 치즈 장사가 어땠는지 먼발치에서부터 물어볼까봐 걱정했지. 그런데 필시 아내가 형님한테 조용히 하라며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었던 게지. 조금 뒤에는 까치발로 철수하는 소리가 나직이 들려왔으니 말이야. 이어서 타윌은 회사 전 직원을 대신해 간단한 인사말을 전하더니 내가 펄펄 뛰는 생선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그들의 한가운데에 있는 예전에 내 자리로 얼른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네. 그러자 바르테 로터가 느닷없이 엄숙한 몸짓으로 등 뒤에서 커다란 상자를 짠 내밀더니 열어보라면서 내 손에 쥐어주었어. 반짝반짝 윤이 나는 근사한 주사위 게임 상자였네. 흰말과
검은 말이 15개씩, 가죽으로 된 다이스컵 2개와 주사위 2개가 들어있었지. 겉면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진 은색판이 붙어 있었어. 우리 동료 프란스 라르만스에게 종합해양조선회사 직원일동 1933년 2월 15일 얀트 베르펜. 동료들이 모금을 했는데 심지어 꼬마 기관차에 피트 영감까지 몇 푼 보탰다고 하더군. 그들은 마지막으로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는 돌아갔어.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아내와 아이들이랑 주사위 놀이를 하라는 것이네. 아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 지금은 근심 어린 얼굴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어. 말 한마디라도 퉁명스럽게 던지면 눈물을 보일 것 같은 느낌이야. 14일 전 나는 전국에 걸쳐 중개상 30명을 고용했네. 고정 급료는 없지만 수수료를 넉넉히 주기로 했지. 그런데 주문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더구먼. 그 작자들은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단 말인가? 그들에게선 편지조차 없는데 형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꿋꿋하게 판매량을 물어보았지. 나는 중개상들을 뽑을 때 장터에서 가축을 살 때처럼 첫인상을 볼 수밖에 없었네. 지망자들을 10명 단위로 사무실로 불렀지. 한 팀은 좀 일찍, 다른 팀은 좀 늦게 불러서 경쟁자들끼리 부딪혀 거북해지지 않게 말이야. 모름지기 굶주린 개들은 한 그릇으로 밥을 먹이면 안 되는 법이지. 이웃집 페이테르스 부인은 무척 바빴을 거야. 면접은 처음부터 끝까지 놀라움의 연속이었네. 멋지게 쓴 편지의 주인공이 만나보면 허접스러운 인간일 때가 덜어 있었고 그 반대이기도 했지. 덩치 큰 사람이나 왜소한 사람,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 자식이 있거나 없는 사람, 옷차림이 세련되거나 후줄근한 사람, 애원하거나 협박하는 사람도 있었지. 어떤 이들은 집안이 부자라거나 전직 장관들과 친분이 있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네. 그렇게 신나서 떠드는 작자들을 단 한마디 말로 걸레짝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자니 묘한 기분이 들더군. 어떤 이는 지금 배가 고프다며 중개상 일은 주지 않아도 좋으니 치즈공 하나만 주면 만족하겠다고 솔직히 털어놓기도 했어. 그 말에 나는 그만 가슴이 뭉클해져서 애담을 하나 줘서 보낼 정도였지. 나중에 듣기로 이 친구는 나가면서 내 아내에게 내가 신던 신발도 얻어 갔다고 하더군. 내 사무실이 너무 따뜻하다며 나갈 생각을 않는 이들도 여럿 있었어. 여비도 주지 않고 사람을 안트베르펜까지 오게 한 것은 옳지 않다고 따지는 사람도 둘이나 있었지. 그 사람들에겐 그냥 여비를 주고 말았어. 나는 그들이 보낸 편지지 위에 일일이 메모를 했네. 나쁨, 애매함, 좋음, 대머리, 음주, 지팡이를 갖고 다님 등등. 왜냐하면 10명쯤 면접을 하고 나니 처음 사람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 그래도 안트베르펜은 내가 직접 챙겨야 하지 않을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했네.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만큼은 프란스 라르만스가 가프파의 중개상이 되는 것이지. 하지만 내 사무실이 혼자 덩그러니 있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네. 전화를 걸었는데 받는 사람조차 없다면 사람들이 가프파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때 막내 처남이 와서 자기가 혹시 안트베르펜을 한번 맡아보면 안 되겠느냐고 물어보더군. 처남은 원래 다이아몬드 세공사인데 장기 불황으로 일거리가 없어 몇 개월째 집에서 놀고 있었어. 피너 누님이 자연과 한번 상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처남은 자신이 윗선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공손함을 가장할 때의 태도로 말했지. 나는 부엌으로 그 피너 누님을 찾아가 그게 사실이냐고 물었네. 아내는 처남이 매일같이 그 치즈 문제로 들볶았다고 간단히 답하더군. 내 사무실에 도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할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언성이 높지 않았네. 막내 처남에게 안트베르펜을 맡기라는 말인가? 아닌가? 나는 아내를 응시하면서 다시 한번 사무적인 어조로 물었어. 그러자 아내는 뭐라는지 알 수 없는 말을 몇 마디 중얼거리더니 빨래 바구니를 들고 지하실로 가버리더군. 처남을 시험삼아 써보라는 것 말고 뭘 어쩔 수 있겠나? 하지만 제대로 일을 못하면
제 아무리 처남이라도 내보내야겠지. 물론 그리 되면 최소한 치즈공 하나는 통째로 날리는 거지. 나는 주문서 인쇄를 맡겼네. 세로줄로 칸을 나누어 주문 날짜,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 대략 2kg짜리 치즈 27 상자들이 상자수, 킬로그램당 가격, 결제 기한을 표시했지. 주문서 한 장으로 주문은 15개를 할 수 있어. 시작하면서 중개상마다 주문서를 10장씩 주었으니까 5주는 너끈한 모양이었지. 일은 되도록 간단하고 실용적으로 처리했네. 중개상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주문서를 기입해서 우편으로 보내기만 하면 되었지. 나머지는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고. 그런데 주문서가 오는 꼴이 보이지 않길래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조언과 지원을 할 생각으로 결국에는 브뤼셀의 두 중개상 누닝크스와 들라포르주를 찾아갔네. 그러니까 브뤼셀은 혼자서 바닥을 훑으며 영업을 하기엔 너무 큰 도시다 싶어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 2명에게 반씩 맡긴 거지. 전차를 타고 끝도 없이 달린 다음 내가 알게 된 사실은 누닝크스가 건네준 주소는 완전히 엉뚱한 주소라는 것이었어. 그렇다면 그 작자는 대체 내 편지를 어떻게 받았을까? 편지가 반송되어 오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들라포르주는 전혀 다른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내가 보기엔 다락방이었어.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없었으니까. 계단 참에는 빨래가 널려 있고 청어구이 냄새가 났지. 한참 동안 방문을 두드린 끝에 마침내 들라포르주가 자고 일어나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셔츠 차림으로 문을 열어주었어. 그는 나를 알아보지도 못했으며 내가 누군지 설명하자 그 치즈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더군. 그러고는 내 면전에서 문을 쾅 닫아버렸네.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네. 나는 근심 걱정에 휩싸여 판손 베커씨 집에서 매주 열리는 모임에 심드렁한 기분으로 참석했네. 그런데 이제 막 사람들 절반과 악수를 나눈 참이었는데 판손 베커씨는 내게 또 다시 축하 인사를 하더군. 근거 없이 거듭되는 그 축하가 굴욕적으로 느껴졌고 바보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떨떠름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네. 그런데 판손 베커씨는 손님들에게 고로 나에게도 이렇게 말하며 새로운 소식을 알려왔어. 우리의 친구 라르만스 씨가 벨기에 치즈 상인 협회 회장으로 뽑혔습니다. 라르만스 씨의 큰 성공을 위해 건배를 듭시다. 모두들 잔을 비웠네. 그게 뭐든 건수만 있으면 판손 베커씨의 와인으로 언제라도 건배를 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 이 양반은 크게 출세할 겁니다. 금리에 그 남자가 말했지. 나는 아니라며 항변했네. 그거야 모임 좌장이 던진 썰렁한 농담에 지나지 않는 말이라서였지. 하지만 치즈공을 반 개만 주문한 그 늙은 변호사가 말하기를 나처럼 자수성가한 사람은 그런 겸손함 따위는 낡은 외투인이 벗어 던져야 한다더군. 라르만스 씨, 치즈의 깃발을 높이 드시오. 그 집을 나설 때 나는 판손 베커 씨에게 왜 그런 농담을 했는지 물어보았지만 그는 그게 실제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계속 주장하며 내게 다정한 미소를 짓더군. 선의에 넘치는 태도였어. 회장님이라. 판손 베커 씨는 경탄하듯이 힘주어 말했네. 그는 그 직함이 나 하나의 위신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자신과 모든 친구의 위신까지 올려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나는 이 모임이 두 번째로 배출하는 회장이 되는 셈인데 안트베르펜 곡물 수입상 연합회 회장이 첫 번째였지. 나는 어떤 부탁도 하지 않았고 내가 회원이기는 해도 그 협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터여서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어. 그에 대한 설명은 이튿날 아침 우편 배달부가 치즈 상인협회의 편지라는 형태로 가져다 주었는데 편지에는 내가 회장 대리로 선출되었다고 적혀 있더군. 대리라는 자리조차 내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네. 나는 대리 자리를 원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은 형님이 입을 좀 다물어 주었으면 하는 것과 내 사무실이 잘 돌아가는 것과 내 중개상들이 물건을 많이 팔아 주었으면 하는 것이지.
그리고 사람들이 내게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지 않는 것이야. 편지에는 내가 선출된 이유도 적혀 있었네. 3년 전에 치즈의 수입 관세, 즉 상품 가격에 따라 매기는 종가세가 10%에서 20%로 올랐는데 전임 회장의 주도하에 이 세율을 다시 10%로 낮추려고 그동안 전력을 다했으나 허사였다고 하네.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 상무부에 면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내가 협회 대표단을 인솔해 줬으면 한다고 적혀 있었어. 편지를 읽고 나는 극도의 불안에 빠졌네. 왜냐하면 이런 단체의 회장 이름은 언론에 오르내리기가 쉽지 않겠나?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네. 어쨌든 피할 수 없는 일이지. 그런데 나는 조만간 하머르를 비롯해서 조선소 전 직원이 내 사진이 벨기에 치즈상인 대표로 실린 신문 주변에 우르르 몰려드는 광경은 죽어도 보고 싶지 않아. 그건 안 되지. 그런 상황에 노출되고 싶지는 않네. 나는 내일 다시 브뤼셀로 가서 그 자리를 맡기에는 내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한테 말할 작정이야. 만약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는 협회를 탈퇴할 것이고 그러면 협회는 숨통이 막히겠지? 판스온 베커시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나로서는 어쩔 수가 없네. 나는 브뤼셀의 팔라스 호텔에서 치즈협회 간부 4명을 만났네. 브뤼셀에서 온 헬레만스 씨, 리에주에서 온 뒤피레 씨, 브리헤에서 온 브리앙 씨, 그리고 네 번째는 헨트에서 온 아무개라고 자신들을 소개했는데 이 네 번째 남자의 이름은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어. 우리는 인사를 나누자마자 바로 시간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했지. 신사분들, 죄송합니다만 저는 회장 대리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다른 분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애원하다시피 말했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그렇다고 우리는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 왜냐하면 10시에 상무부 실장이, 아니 어쩌면 상무부 장관이 직접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 5명의 명단은 이미 상무부에 제출된 상태였거든. 협회 사람들은 내가 이 자리를 거부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더군. 아니, 그 반대였지. 내가 그 자리에 안달복달한다고 안트베르펜의 그 변호사가 말했다는 거야. 올 것이 온 거지. 나의 친구라는 그 끔찍한 변호사 양반이 내가 출세하기를 바라며 일을 벌인 것이네. 뒤필에 씨가 초조한 기색으로 말하더군.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만약 회장 자리를 관두고 싶으시다면 상무부와의 교섭 자리만이라도 함께 해 주시지요. 1시간 뒤에는 회장 역할이 끝나는 겁니다. 나는 결국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함께 길을 나섰네. 한동안 우리는 양조업자 대표단과 함께 대기실에 앉아 있었는데 비서가 나타나 치즈협회를 소리쳐 부르더니 우리를 상무부 실장 더 로벤데험 더 포텔스 베르허 씨의 집무실로 안내했으며 상무부 실장은 우리에게 정중하게 인사한 다음 자기 책상 앞에 놓인 의자 5개를 가리켰네. 앉으시죠, 회장님. 헬레만스 씨가 내게 말했네. 그리고 내가 의자에 앉아 나머지 사람들도 따라 앉았지. 실장은 안경을 고쳐 쓰더니 서류 더미에서 특정 서류 한 장을 골라내 잠시 훑어보았어. 한숨에 다 읽는 걸 보니 핵심 내용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 그는 마치 불가능한 임무를 앞에 두고 있다는 듯 고개를 연신 절레절레 흔들고 어깨를 축혀 올렸네. 마침내 의자의 등을 깊숙이 기대더니 우리를 응시했어. 특히 나를. 신사 여러분, 송구한 말씀이지만 올해는 힘들겠습니다. 국내 치즈 생산업자들이 의회의 대정부 질의와 언론을 동원해 격렬하게 반발한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고 적절치 않은 시점에 국가 예산에 구멍이 뚫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실장이 입장을 밝혔지.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네. 비둘기 사육업자들은 내가 치즈 사업자들과 얘기를 끝낼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 실장은 호통을 치더니 전화를 끊었어. 그는 달래듯이 말을 이어갔네. 하지만 이건 약속들이죠. 혹시 우리나라 치즈 생산업자들이 일주일쯤 뒤에
10% 인상을 주장하러 온다고 해도 꼼짝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더니 그는 손목시계로 시간을 확인하더군. 나는 내 참모가 내 쪽을 쳐다보았고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디퓨레 씨가 응수했는데 면담을 할 때마다 똑같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점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고 했지. 그런 다음 국산 치즈와 외국산 치즈 종류를 놓고 나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통계 자료를 들먹여 가며 토론이 혼란스럽게 이어졌어. 네 사람의 목소리는 하나의 왱왱거림으로 녹아들더니 내게서 시납으로 멀어지는 듯했지. 그러다 마침내 내가 다시 몇 발짝 돌아와 보니 입에 거품을 물고 주장을 펼치는 그 네 명의 남자가 저 밑으로 내려다 보였어. 치즈에 인생을 바친 늑수그레한 헬레만스, 혈색 좋은 얼굴에 굵직한 금 목걸이를 100가지 늘어뜨린 비대한 몸집의 사내 브리앙, 성마르고 왜소한 디피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스럼투성이 손에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몸을 쑥 내밀어 팔꿈치를 무릎에 괴고 있는 hen트에서 온 그 남자가 거기 앉아 있었지. 냈다. 치즈 세계에서는 신망이 있고 자신의 역사와 전통이 있으며 권위와 돈까지 있는 사람들이었어. 그리고 그들 사이에 치즈에 대해서는 화학 제품만큼도 알지 못하며 근본도 없는 프란스 라르만스가 끼어 있었지. 저 징그러운 치즈벌레들은 보잘것없는 이 남자에게서 뭘 보고 있을까? 그때 갑자기 내 의자가 저절로 뒤로 밀리더군. 나는 벌떡 일어나서 치즈밖에 모르는 얼간이 4명에게 성난 눈빛으로 고함을 질렀지. 지겨워 죽겠으니 그만하라고. 그들은 마치 정신착란으로 최초 발작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처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빤히 쳐다보았지. 더러 벤데햄 더포 텔스 베르허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모습이 보이더군. 그는 표정을 가다듬고 책상을 빙 돌아 후다닥 내게로 다가오더니 그 흰 손으로 허물없이 내 팔을 잡았네. 자자, 라르만스 씨. 실장이 나를 진정시켰어.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5%만 인하하고 나머지 5%는 내년에 인하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제 조금만 양보해 주십시오. 단숨에 다 인하하는 건 아무래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동의합니다. hen트에서 온 남자가 말했네. 그리고 잠시 후 나는 화난 표정의 치즈업자 동료들에 둘러싸여 보도에 서 있었지. 냈다 동시에 내 손을 잡고 흔들었네. 라르만스 씨! 디피레 씨는 감격에 차서 우물우물거렸어.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럼 이제 내 회장 임기는 완전히 끝난 거죠? 안 그렇습니까? 물론이죠. 브리앙 씨가 나를 안심시켰어. 편할 대로 하십시오. 암스테르담에서 편지 한 통이 왔네. 호른스트라 씨가 화요일에 파리로 갈 일이 있는데 가는 길에 벨기에에 들러 치즈 20톤에 대한 대금 정산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 11시에 여기에 도착한다는군. 수치심일까? 아니면 분노일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편지를 읽는데 얼굴이 시뻘개졌어. 나는 이제 빠진 것 없이 다 갖춘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어서 남의 눈에 뜨일 일은 없지만 말이야. 아내는 몰랐으면 해서 편지는 주머니에 찔러 넣었어. 아내가 알게 되는 날이면 틀림없이 형님 귀에도 들어가겠지. 어쨌든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졌네. 닷새 안에 매상을 올리지 않으면 가프파는 침몰할 것이네. 실제로는 나흘밖에 남지 않았지. 사업가는 일요일을 계산에 넣지 않으니까. 나는 비통한 심정으로 다락에서 라탄 가방을 도로 꺼낸 다음 치즈 하나를 집어넣었네. 아무렴 아내는 내 친구들이 2번째 주문을 했을 거라고 짐작하겠지. 자, 가자. 프란스. 책상머리나 지키며 짓거리는 헛소리는 이제 끝이야. 직접 발로 뛰어야 해. 지금 내가 믿을 건 너의 입과 고지방 치즈의 품질 뿐이라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네. 어디라도 치즈를 판매하는 곳이 있다면 거기가 바로 내가 가야 할 곳이지.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나? 혹시 치즈를 좀 살 생각이 없는지 무턱대고 물어봐야 하나?
나는 이제야 내가 얼마나 경험이 부족한지 깨닫고 있네. 지금껏 나는 양말 한 짝 팔아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난데없이 치즈라니 황당한 일이지. 하지만 내가 마주한 문제는 일상적인 것이야. 수백만 명의 사업가가 매일 하는 일이 뭐겠나. 그 사람들도 다 하는 일 아닌가? 증정받은 르 수아르지가 아직 내 마자랭 책상 위에 놓여 있네. 내가 낸 광고를 다시 한번 감상해 볼까 하고 신문을 펼쳤어. 광고는 나도 일하고 싶어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근사해 보였네. 그러다 내 광고 밑에 삽입된 조그만 광고에 나도 모르게 시선이 가 닿았지. 판매 어려움을 겪는 거래상과 중개상 분들께 서면 및 구두 조언을 해드립니다. 단연간 경험 보유 보르만 브라사트 장미빌라. 브라사트는 이 근처에 있는 도시야. 사실 결정적인 발걸음을 과감하게 내딛기 전에 이 남자에게 조언을 구하면 안 될 이유는 없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게 했지. 돌팔이 의사라도 찾아가 보고 싶은 환자처럼 말이야. 내 순서가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했네. 보르만 씨는 큰 얼굴에 형형한 눈빛을 한 정정한 노신사였어. 창을 등지고 앉아 손님에게 환한 햇빛이 쏟아졌지. 그는 중간에 말을 끊지 않고 내 가프파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내게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하더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상점의 문을 열고 들어가느냐, 그리고 무슨 말을 할 것이냐. 뭐니 뭐니 해도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가느냐의 문제지요. 뭔가를 갖고 온 사람처럼 들어갈 수도 있고 뭔가를 부탁하러 온 사람처럼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업가냐 아니면 거지냐 하는 인상을 줄 수도 있지요. 거지 같은 인상에는 옷차림보다 태도나 목소리 톤이 더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보르만 씨가 말했지. 그러니까 무심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입에 시가를 물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죠. 그런 다음 가방을 내려놓으세요. 마치 안에 뭔가가 든 것처럼. 하지만 치즈가 들어있다고 짐작은 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러고는 잠시 신뢰하는 영광을 가져도 되겠느냐고 물어봅니다. 상점 주인은 당연히 그러라고 할 겁니다. 설령 당신이 그 영광을 못 가진다 해도 주인은 그 영광을 지니고 있으니까요.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 말이 없더라도 상황을 봐서 그렇게 하세요. 사장님, 우리가 특별히 암스테르담에서 여기까지 온 것은 사장님 가게를 면밀히 조사한 끝에 우리의 고지방 가프파 치즈에 대한 안트베르펜 독점 판매권을 사장님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우리라는 말은 사실 가프파의 공식 위원 전원이 이곳으로 출동했다는 의미입니다. 나머지 위원들은 아직 호텔에 있는 것이지요. 어젯밤 여기 도착한 후 거나하게 한잔 했으니까요. 특별히 암스테르담에서 왔다는 말에 상점 주인의 마음은 약해지겠지요. 자기가 치즈를 사지 않으면 위원회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게다가 자기 상점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지요. 상점 주인은 거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사장님 가게를 면밀히 조사했다는 말 속에는 안트베르펜 전역을 샅샅이 훑었는데 유일하게 그 상점만 기준을 통과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요. 그리고 굳이 우리의 고지방 치즈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배후에 네덜란드 전 치즈 산업이 딱 버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르만 씨는 내게 실전 강의를 더 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나는 그럴 시간이 없었어. 호른스트라시가 곧 들이닥칠 예정이기 때문이지. 보르만 씨를 찾아간 것은 내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유예 처분이었네. 이제 나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혼자서 치즈 괴물을 상대해야 했어. 나는 가방을 들고 페이 테르스 부인의 눈에 띄지 않게 부인의 집을 지나 전차를 타고 그 치즈 상점으로 향했네. 진열창이 멋지고 냄새가 지독하던 그 상점 말이야. 우선은 진열창 앞에 한동안 서 있었고 그러다 갖가지 치즈 중에 에담 치즈가 있는지 찾아보았네. 역시 에담도 하나 있더군. 한가운데가 절단된 채였어. 물론 나의 고지방 치즈에는 미치지 못했지.
그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네. 상점 안에서는 그날 저녁과 마찬가지로 악취가 풍겨 나오고 있었어. 그런데 이상한 점은 내가 이 분야에 몸담은 지 시간이 좀 지났음에도 암스테르담에서 돌아온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악취를 견디기 힘들었다는 거야. 비위가 약해진 것일까? 아니면 그냥 기분 탓일까? 그 상점은 장사가 잘 되는 듯했네. 그건 확실했어. 안에는 손님이 여섯이나 있었고 여점원들은 치즈를 자르고 포장하고 또 진열하느라 여념이 없었지. 뭘 드릴까요, 부인? 하고 묻는 소리가 연거푸 밖에까지 들려왔네. 하지만 나는 상점 안에 손님들이 있는 한 안으로 밀고 들어갈 수는 없었어. 내 고지방 치즈에 대해 설명하자면 연설이 될 것이 뻔한데 그동안 장사를 멈추게 할 수는 없지 않겠나? 내가 즉시 용건을 꺼내지 않으면 아마도 내게 뭘 드릴까요, 손님? 하고 물을 거야. 그리 되면 서로의 역할이 뒤바뀌고 마는 것이지. 상점의 분주함은 이제 좀 가라앉았네. 손님은 이제 부인 한 명 밖에 남지 않았어. 지금 아니면 답이 없다. 그런데 여점원 중에 아무 할 일이 없는 둘이 나를 빤히 보더니 자기들끼리 뭐라고 쑥덕거리면서 키득거리기 시작했어. 제일 나이든 아가씨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흘낏 보며 앞치마를 매만져 펴는 신용을 하더군. 설마 내가 자기들에게 구애라도 하려고 여기 서 있는 줄 아는 것일까? 나는 손목시계를 보며 그들에게서 등을 돌렸고 잠시 기다렸다가 몇 발 앞에 있는 카페 바스타베른까지 걸어갔네. 그리고 그 카페로 들어갔지. 한 경찰관이 나를 이미 여러 차례 주시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페일 에일 맥주를 주문했네. 한 번에 쭉 비운 뒤 한 잔 더 시켰어. 우선 시도도 해보지 않고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난 자책감에 시달리고 싶지 않거든. 떳떳한 양심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법이야. 그렇다면 내가 저 내년에게 쫓겨난다는 말은 하지 않게 되겠지. 두 번째 잔도 비웠네. 나는 내 라탄 가방에 흘낏 눈길을 던졌다가 얼른 집어들고는 치즈 상점 쪽으로 달려갔지. 돌격. 진열창을 스쳐 지나가면서 나는 잠깐 눈을 감았네. 가게 안에 손님이 얼마나 있는지 보지 않기 위해서였어. 수백 명이 북적거리더라도 나는 안으로 밀고 들어갈 것이고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야. 정 안 되면 그동안 내 가방에 걸터 앉아 있는 거지. 이제 나는 부끄러운 게 없으니까. 가게는 텅 비어 있어서 흰 앞치마를 두른 아가씨 넷만 계산대 뒤에 서 있었지. 넷 중 누구에게 말을 걸어야 할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눈을 마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넷이 동시에 대답하면 나는 당황해서 말을 버벅거릴 수도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나는 아까 거울을 보며 교태를 부리던 제일 나이든 아가씨를 향해 말했어. 내가 특별히 암스테르담에서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고지방 가프파 치즈에 대한 안트페르펜 독점 판매권을 플라턴 씨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경쟁 업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말이야. 플라턴이라는 이름은 진열창 유리에 적혀 있었지. 나는 그걸 놓치지 않았네. 그런데 내가 말하는 문장이 완성되어 갈수록 여점원의 입이 신압으로 벌어지더니 마침내 내 말이 끝에 다다르자 그녀가 묻더군. 뭐라고 하셨나요? 이상한 일이지만 뭔가를 팔러 온 사람은 이렇듯 세상의 이해를 받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혹시 플라톤 씨를 잠깐 불러줄 수 있는지 물었네. 이 4인조 여자들하고는 계속 말해봤자 소용없을 듯해서였어. 게다가 손님 셋이 동시에 들어왔고 곧이어 두 사람이 더 들어왔어. 그리고 다시 시작됐지. 뭘 드릴까요, 부인? 이렇게 해서 나는 커다란 버터 덩어리들과 계란이 가득 든 바구니와 통조림 덤이 한가운데에 방치되었네. 그래, 손님이 우선이지. 어쩔 도리가 없지 않나? 금전 등록기 소리가 연신달랑거리고 감사합니다, 부인. 하는 말이 가게 안에 울려 퍼졌어. 나는 다짜고짜 혹시 플라톤 씨가 계시는지 물었고
그러자 가게 뒤편에 사장님 사무실이 있으니 직접 가보라는 허락이 떨어졌네. 버터 덩어리들 옆을 조금씩 스쳐 지나서 유리문으로 안을 엿보았지. 그렇지. 거기에 누가 앉아 있더군. 노크를 하자 플라턴 씨가, 그 사람이 플라턴 씨였지, 소리쳤네. 들어오시오. 그의 사무실은 내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네. 반은 사무실이고 반은 응접실이었어. 심지어 가스풍로까지 있었지. 이런 데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어. 이게 정말 사업가가 일하는 환경일까? 그렇지만 서류가 여기저기 쌓여 있었고 그는 무척 바쁜 듯 보였네. 그는 와이셔츠나 넥타이도 없이 티셔츠 바람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 그는 통화를 끊지 않은 채 무슨 일이냐고 내게 눈짓으로 물었네. 나는 계속 통화를 하라고 손짓했고 그러자 그는 내가 찾아온 목적을 묻더군. 시내에 가야 해서 시간이 없다는 거야. 나는 가게에서 했던 말을 반복했지. 느긋하게. 그리고 짐짓 차분한 태도와 목소리로 다리도 꼬고 있었어. 플라톤 씨는 나를 빤히 바라보면서 5톤 하고 말했네. 나는 말문이 막힐 정도로 놀라 만년필을 꺼내 들었는데 그가 전화기에 대고 거듭 같은 말을 할 때였지. 킬로당 14프랑 가격으로 5톤을 공급할 수 있소. 그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와이셔츠를 입기 시작했네. 누구의 대리인으로 일하시오? 플라톤 씨의 물음에 나는 호른스트라라는 이름을 댔네. 나도 치즈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오. 호른스트라 씨는 잘 알죠. 몇 년간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공국에서 그 사람의 대리인으로 물건을 팔았소. 그런데 결국 내겐 너무 비쌉디다. 보시오. 그러니 시간 낭비는 그만합시다. 그러니까 플라톤 씨도 룩셈부르크를 덤으로 받았던 거지. 같이 나가겠소? 시내로 가시면 제 차를 타셔도 됩니다. 그가 권하기까지 했네. 나는 그렇게 했지. 그 아가씨 4명의 눈을 피해 가게를 빠져나갈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플라톤 씨가 조그만 치즈 가게 앞에 차를 세우고 내릴 때까지 계속 차에 앉아 있었네. 설령 그가 베를린까지 간다고 했어도 나는 동행했을 거야. 나는 그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뒤 라탄 가방을 챙겨 들고 집으로 가는 전차를 탔네. 내 안에 배터리는 다 방전되었지. 몸에서는 피가 다 빠져나가 기진맥진한 상태였네. 그래도 집에서는 뜻밖의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네. 얀이 학교에서 돌아와 치즈를 팔았다고 떠들지 뭔가. 한 상자 통째로요. 하고 얀이 주장했네. 그런데 내가 아무 말도 못 들었다는 듯이 신문을 집어들자 얀은 전화기로 가더니 다이얼을 돌려 반 친구 하나와 통화하기 시작하더군. 처음에는 영어로 실없는 소리나 나누더니 곧 그 친구한테 자기 아버지를 전화기로 불러오라고 부탁하는 소리가 들렸네. 빨리 안 부르면 내일 내 왼 주먹 어퍼컷을 맛보게 될 거야. 곧이어 얀이 소리쳤어. 아빠! 아빠! 얀의 말이 맞았네. 전화선 저쪽에서 얼굴도 모르는 상냥한 남자가 얀의 아버지와 이렇게 인사하게 되어 반갑다고 하면서 치즈 27개들이 상자 하나를 보내달라고 하더군. 큰아버지, 제가 치즈 한 상자를 팔았어요. 형님이 집에 왔을 때 얀이 자랑했지. 녀석, 잘했어. 하지만 너는 딴 것보다 그리스와 라틴어를 열심히 공부해야지. 치즈는 내 아버지한테 맡기고. 나는 얀의 친구 아버지를 기분 좋게 해줄 요량으로 치즈 상자를 배달해 주었어. 택시를 잡아타고 직접 가져다 주었지. 저녁에 얀과 이다는 말다툼을 벌였네. 얀은 동생이 아직 치즈를 하나도 못 팔았다고 놀렸던 거지. 얀은 도솔 미도 음계에 맞춰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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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노래를 불러댔고 이다가 참다 오빠에게 달려들자 오빠는 긴 팔을 이용해 동생이 걷어차지 못하도록 간격을 유지했지. 끝내 이다는 눈물을 터뜨리며 이렇게 고백했네. 친구들이 자기를 치즈 장수라고 부르는 탓에 학교에서 더는 치즈 이야기를 꺼낼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다도 애를 썼던 거야. 나는 얀을 정원으로 내보내놓고 딸아이에게 입을 맞추어 주었어.
나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며칠간을 꿈속처럼 몽롱하게 살았네. 이러다 정말 병이라도 나는 건 아니겠지? 판소온 백허 씨가 들먹이는 적이 있는 공증인 판데르 제이펀 씨의 그 아들이 방금 나를 찾아왔어. 나이가 25살쯤 되고 눈에 확 띄는 젊은이였는데 담배 냄새를 심하게 풍기며 1분 1초도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있지 못하고 박자에 맞춰 발을 까딱거리더군. 라르만스 씨, 알베르트 판소온 베커 씨의 친구분이시니 젠틀맨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 말은 비밀에 붙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러는데 내가 뭐라고 대꾸하겠는가? 특히 내 기분이 지금 이 모양인데 말이야. 그래서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 제 아버지는 사장님의 가프파사에 출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아버지한테서 20만 장 정도는 뽑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그 이상도 가능하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게 담배 한 개비를 건넸고 자기도 입에 한 대 물고는 나를 쳐다보았네. 자신의 서론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눈치였어. 계속하시죠. 나는 냉담한 말투로 청했네. 돈을 몇 장이니 뽑아낸다느니 하는 표현이 거슬려서 말이야. 예, 계속하는 거야 아주 간단하죠. 그가 건방지게 말했어. 그러면 저는 사장님과 수익을 1대 3이나 3대 1로 나누고 월급 4,000프랑을 받는 동업자가 되는 겁니다. 사장님 역시 매달 4,000프랑을 가져가시고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저는 장사에는 소질이 전혀 없고 여기서 시간을 죽일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한테 매달 3,000프랑만 주시면 4,000프랑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끊어드리죠. 제가 이 사무실 문턱을 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입니다. 월급을 받으러 올 때도요. 돈을 어디로 보내실지는 따로 알려드리죠. 그 20만 프랑으로 우리 두 사람은 어쨌거나 2년은 버틸 것이고 돈이 바닥나면 어떻게 할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어쩌면 자본 증자를 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 수익에 대한 몫은 사장님께 선물로 드리죠. 군침이 도는 제안 아닌가요? 나는 제안을 심사숙고한 다음 판손 베커 씨를 통해 소식을 주겠다고 대답했네. 그가 가고 나서 나는 현지 중개 상인들의 치즈 영역이 작은 깃발로 표시되어 축제처럼 나부끼는 벨기에 지도를 벽에서 떼내어 치워버렸어. 중개상들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볼까? 자, 잊어버리자. 이제 이 치즈 재앙을 끝낼 때가 되었어. 내게는 위 여백에 가프파라고 인쇄된 편지지가 천장 있었지. 나는 그 부분을 죄다 잘라내버렸어. 남은 부분은 양과 이다가 쓰게 될 거야. 잘라낸 부분은 변기에 넣었지. 그 다음 나는 지하실로 내려갔네. 상자에는 아직 에담치즈 15개 반이 남아 있었어. 다시 계산해보면 치즈 한 개는 세관 직원과 창고 직원, 두 번째 치즈는 판소온 베커 씨와 우리 가족이 반반씩, 7개 반은 판소온 베커 씨의 친구들에게 갔고, 한 개는 그 거지 중개상에게, 한 개는 처남에게 주었어. 27개 빼기 11개 반 맞구먼. 나의 이런 꼼꼼함에는 호른스트라 씨도 뭐라 할 말이 없을 거야. 그런데 반만 남은 치즈를 보니 진저리가 나더군. 대체 그 늙은 변호사 양반은 왜 반만 샀는지. 나는 치즈 반 개를 손에 들고 어찌할 줄 모르고 서 있었네. 온전한 치즈 하나는 되돌려 줄 수 있지만 반 개는 그럴 수가 없지 않나. 그렇다고 버린다면 죄 받을 짓이고. 아내가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네. 침구를 정리하러 가는 것이겠지. 나는 아내가 다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살금살금 부엌으로 들어가서 붉은색의 반달 치즈를 찬장소 접시 위에 올려놓았어. 마르지 않도록 둥근 부분이 위로 가게 해서. 그런 다음 다시 지하실로 내려가 치즈 개수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고는 상자에다 못질을 했네. 아내가 위층에서 놀라지 않도록 조심조심 망치질을 했지. 내가 목 매달려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자, 무사히 끝났다. 이제 나는 사무실로 올라가 전화로 택시를 불렀고 얼마 뒤 택시가 문 앞에 도착했네. 남은 치즈 15개가 든 상자는
괴짝 무게까지 더해 30kg이 넘었어. 그래도 나는 이 괴물을 번쩍 들고 지하실 계단을 올라가 현관까지 도착했네. 현관문을 열자 택시 운전사가 내게서 상자를 넘겨받았어. 택시 운전사는 택시까지 4걸음 옮기는데도 아주 끙끙대더군. 나는 외투를 입고 모자를 쓴 뒤 내 치즈 상자에 합류했네. 이웃집 페이테르스 부인이 창가에 서서 이 모든 과정을 지극히 흥미롭게 지켜보았지. 우리 집 위층의 창가에도 아내가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더군. 나는 특허를 받은 그 창고에 상자를 보관시킨 뒤 택시를 돌려보냈네. 나의 치즈 유언장이 작성되었어.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내는 내가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형님도 치즈 판매량과 재고량에 대해 일절 관심을 보이지 않았네. 형님은 자기 환자들이나 내 아이들 아니면 정치 이야기만 했네. 혹시 아내와 상의를 한 것일까? 그리고 호른스트라시는 내일 도착할 거야. 야니 판 치즈 한 상자 값과 치즈 공 11개의 값은 봉투에 넣어 사무실에 준비해 두었네. 내일 무슨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차라리 아내에게 말해야 하지 않을까? 아서라, 아내는 지금도 근심거리가 넘치는걸. 호른스트라시와의 면담이 아무리 두렵다 해도 나는 순교자처럼 구원의 죽음을 갈망하기 시작했네.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내 위신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아내에게 지금 나는 공식적으로는 조선소 직원이지만 가짜 진단서를 이용해 가프파 사장 노릇을 하는 남편이네. 무슨 범죄자처럼 숨죽여 암암리에 치즈를 팔아야 하는 신경증 환자지. 아이들에게도 그렇지. 속내가 어떤지는 털어놓지 않지만 아이들은 이 터무니없는 치즈 판타지를 병적인 것으로 서로 이야기한다는 건 확실히 알고 있네. 모름지기 아버지는 강인하며 늘 한결 같아야지. 직업이야 시장이건 책을 만드는 사람이건 사무원이건 일용 노동자이건 별 문제가 되지 않아. 하지만 그게 무슨 일이건 오랜 세월 자신의 의무를 다해온 사람이 나처럼 누가 하라고 한 사람도 없는데 뜬금없이 치즈 사업을 한답시고 웃기지도 않는 연극을 펼치면 그런 사람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나? 정상이 아닌 것은 분명하네. 그런 경우 한 나라의 장관이라면 사임을 하고 시야에서 사라지겠지. 하지만 누군가의 배우자이자 아버지는 자살이라도 하지 않는 한 결코 사임할 수 없네. 그리고 형님은 매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묻던 질문을 어느 날 갑자기 중단했다네. 형님은 처음부터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고 있었던 거야. 그렇다면 왜 거절하지 않고 나에게 진단서를 끊어주었을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샘플 약품을 매일 갖다 주는 것보다는 그 편이 더 분별 있는 일이었을 텐데 말이야. 능청스러운 사람 같으니 형님이 마치 죽어가는 사람의 상태를 묻는 것처럼 내 사업이 여태 끝나지 않았는지 아내에게 넌지시 묻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네. 아내는 내가 그 사이 지하실에서 치즈 상자를 꺼내기는 했다고 대답하는 거지. 버림받았다는 무서운 느낌이 나를 엄습했네. 지금 내게 가족이 무슨 소용인가? 결국 그들과 나 사이엔 치즈벽이 있는 것인가? 만일 내가 유감스럽게도 자유사상가만 아니었다면 기도라도 올렸을 텐데. 하지만 나이가 50살이나 되어서 치즈 문제로 안 하던 기도를 갑자기 할 수는 없지 않겠나?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네. 이런 치즈 재앙을 옆에서 보지 않으셨으니 참 다행이지. 어머니가 이불솜을 풀기 전 그 시절이었다면 내가 이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하시려고 치즈 2,000개 값은 선뜻 내주셨을 텐데. 이제 나는 이 모두가 내 탓인지 궁금하네. 애초에 왜 나는 그 치즈 수레를 몰았던가? 처자식의 팔자를 고쳐주겠다는 열망이 나를 채찍질해서? 그랬다면 숭고한 일이겠지만 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인간이 아니네. 판송 베컷이 집에 잡담회에서 폼을 잡기 위해서였나? 그것도 아니야. 내가 가진 허영심은 거기서 만족을 찾을 수 없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왜 그랬을까? 치즈에 진저리를 치는 사람이, 치즈 사업을 해보고 싶어 한 적도 없는 사람이, 가게에서 치즈를 사는 것만 해도 내게는 이미 하기 싫은 일이야. 그런데 치즈를 잔뜩 들고 돌아다니며 어떤 선한 사람에게 내 어깨의 짐을 덜어달라고 애원하는 일은 나는 할 수 없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나는 왜 그랬을까? 이건 그저 악몽이 아니라 쓰디쓴 현실이네. 나는 치즈를 그 특허받은 창고에 영원히 묻어버리고 싶었건만. 치즈는 창고를 부수고 나와 내 눈앞에서 유령처럼 어른거리며 내 영혼을 짓누르고 악취를 풍기고 있지. 내 생각에는 내가 너무 물러서 일어난 일이네. 판송 베커씨가 내게 해보겠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그의 제의와 치즈를 뿌리쳤어야 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어. 그리고 그 비겁함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셈이네. 결국 내게 닥친 치즈 시련은 당해도 싼 것이지. 최후의 날이 밝아왔네. 나는 9시 반까지 침대에 있었고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다 보니 10시 반이 되었더군. 신문은 도저히 읽히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사무실로 갔지. 뭘 해야 할지 몰라 제 집으로 들어가는 개처럼. 그러다 문득 어떤 영감이 떠올랐네. 내가 호른스트라시와 꼭 대면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얼마 되지 않는 돈은 우편으로 붙이면 되고 치즈는 그 창고에 멀쩡하게 보관되어 있는 걸 뭐하러 아내까지 그 괴로운 장면을 봐야 하나? 나는 10시 50분쯤에 현관문 옆에 응접실에 앉아 있었네. 어쩌면 아예 오지 않을 수도 있어. 죽었을 수도 있지. 파리로 바로 갔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면 미리 연락을 해 주었겠지. 네덜란드인들은 그렇게 지각 없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좀 늦을지는 몰라도 오기는 올 사람이야. 호련 근사한 리무진 한 대가 그림자처럼 조용하게 우리 집 앞으로 쓱 미끄러져 오더니 초인종을 울렸네. 벨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후벼 파는 바람에 나는 얼굴을 찡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네. 아내가 부엌에 양동이를 내려놓고 문을 열어주려고 복도를 지나 나오는 소리가 들렸지. 아내가 응접실 문까지 딱 왔을 때 나는 복도로 휙 튀어나와 길을 가로막았네. 아내는 지나가려 했지만 나는 아내를 뒤로 밀쳐냈지. 치즈도 이렇게 밀쳐냈어야 했는데. 문 열지 마. 내가 씩씩거리며 말했어. 아내는 마치 속수무책으로 살인 장면을 목격한 사람처럼 화들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뚫어져라 보았지. 아내를 만난 지 30년이 됐지만 처음으로 아내는 무서워하고 있었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사실 말이 필요 없었지. 아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으니까. 나는 길이 훤히 내다보이는 응접실 한 구석에 서 있었어. 밖에서 안을 보면 어스름만 보일 거야. 옆집 부인도 물론 그 집 응접실에 서 있다는 걸 알고 있네. 나와는 몇 걸음 떨어져서 말이야. 초인종이 다시 울렸네. 명령하는 듯한 그 목소리가 조용한 집 안에 덜덜 울렸지. 얼마간 기다린 끝에 운전기사가 차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네. 뭐라고 말을 한 다음 차 문을 열자 호른스트라시가 차에서 내렸어. 반바지 체크무늬 여행 복장을 하고 영국식 모자를 썼으며 목줄을 맨 강아지를 데리고 있었네. 호른스트라시는 의아한 표정으로 침묵에 잠긴 우리 집을 올려다보더니 창문으로 다가와서 두리번거리며 안을 들여다보았네. 그가 뭐라고 말을 했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어. 그때 난데없이 페이테르스 부인이 나타났지. 오지랖을 부리려고 나온 것이지. 호른스트라시는 부인 집의 초인종을 누른 게 아니거든. 그랬다면 내 귀에도 들렸을 테고. 이제 부인은 호른스트라시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우리 집 안에서 자신은 뭔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듯이 우리 집 창문에 코를 갖다 대었네. 만정이 다 떨어지는 노인네야. 하지만 그럴만 하기는 하지. 저 할망구가 무슨 딴 일을 하면서 긴긴 하루를 보낼 수 있겠는가. 외출도 하지 않는 데다 우리 집 앞 풍경은 노상 똑같은 영화가 나오는 영화관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는 페이테르스 부인이 직접 초인종을 눌렀네. 그러자 호른스트라시는 몇 차례 손짓을 하고 나서 지갑을 꺼내 부인에게 살해를 하려고 했는데 부인은 한사코 사양했지. 제스처가 보아하니 그랬어. 부인은 호른스트라시에게 영혼을 팔지 않은 것이지. 그러니까 부인은 내가 정말 집에 있는지 없는지 자기 부담하에 알고 싶었던 것이네. 잘했어요, 페이테르스 부인. 찬장에 올려둔 치즈 공 반 개가 아직 남아있다면 이달을 시켜 부인에게 선물로 드려야겠어. 호른스트라시는 강아지를 끌면서 차에 올라탔네. 차문이 닫히고 리무진은 올 때와 마찬가지로 소리 없이 스르르 사라져갔지. 나는 잠시 그대로 서 있었는데 내 온몸이 크나큰 체념으로 가득 채워졌네. 마치 침대에 누워 있는데 사랑으로 넘치는 손이 이불을 덮어주는 그런 느낌이랄까? 하지만 나는 부엌에 가봐야 했네. 아내는 우두커니 서서 정원만 내다보고 있었지. 나는 다가가 두 팔로 아내를 감싸 안았네. 그리고 나의 첫 눈물이 풍상에 시달린 그녀의 얼굴 위에 떨어졌을 때 아내도 나를 따라 울고 있는 것이 보였어. 그러자 홀연 부엌이 사라졌네. 밤이었고 아이들도 없이 우리 둘만이 어느 한가진 장소에 서 있었지. 마음껏 편히 울기 위해 한적한 장소를 찾아 나섰던 30년 전처럼 치즈탑은 무너졌네. 나는 시원한 수렁에서 땅 위로 올라왔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오래된 그 족쇄를 다시 발목에 채웠지. 오늘 종합해양조선회사로 돌아왔네. 그런 배신을 하고 나면 죄책감이 들게 마련이고 동정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는 사실 예정보다 훨씬 일찍 직장에 복귀한 사람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연기했어. 하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일이었네. 동료들은 그야말로 나를 향해 쇄도했고 판데르 타크 양은 내가 잘못했다며 이달 말까지는 집에서 쉬어야 했다고 나무랐지. 물론 내가 기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지. 거 보시오. 신경증에는 주사위 게임만 한 게 없다니까. 타윌이 내 허리춤을 조심스레 툭 치며 말했어. 동료들은 창문을 등지고 앉는 배치에 대한 내 의견을 물었고 내 앞지 두루마리를 보여주었으며 안경을 쓰기 시작한 하머르를 한번 보라며 가리켰지. 증기기관차를 운전하던 피트 영감은 나를 보고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모자를 흔들어 주었네. 나는 잠시 밖으로 나가 허구한 날 윤활유로 범벅되어 있는 그의 시커먼 손을 힘차게 잡았지. 피트 영감은 자신의 강철 에마에서 몸을 숙이고 내 몸이 들썩거릴 정도로 내 팔을 흔들어대며 입담배를 우걱우걱 신나게 씹었지. 시가 맛은 좋던가? 피트 영감은 동료들이 내게 무슨 선물을 했는지조차 모르고 있더군. 기가 막힙디다. 나중에 몇 개 갖다 줄게요. 피트 영감은 나에 대한 환영의 표시로 기적을 3번 삑삑 울리더니 기분 좋게 5만 번째 조선소 순환 여행을 하러 갔지. 곧이어 나는 예전에 내 자리에 다시 앉아 일을 시작했네. 동료들은 내게 가벼운 주문서만 주면서 타이핑하게 했고 기술 용어가 난무해서 꽤 피곤한 장문의 시방서는 자신들이 직접 쳤지. 판드르타크 양은 자기가 초콜릿을 하나 먹을 때마다 내게도 하나를 나누어 주었어. 희한한 일이지. 그 오랜 세월 우리 사무실이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는지 나는 미처 알지 못했네. 치즈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숨 막혀 죽을 것 같았다면 여기서는 문서와 문서 사이에서 내면의 소리까지 얼핏 들을 수 있을 정도였어. 그날 저녁 나는 호른스트라시에게 편지를 써서 건강상의 이유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공국의 대리인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통보했네. 치즈는 푸른 모자 물류회사에 특허받은 창고에 보관되어 있으며 모자라는 치즈값은 우편환으로 보내주겠다고 덧붙였어. 이 편지로 나는 돌아갈 길을 스스로 차단해버렸네. 다시 치즈바람이 들지는 않을지 누가 알겠나? 실제로 사흘 뒤 브리허 중개상인 르네 비앙이 보낸 주문서를 받았는데 고객 14명에게 총
4,200kg의 치즈를 팔았다는 거야. 주문장은 완벽하게 작성되어 있었네. 주문 날짜, 고객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나머지 칸도 모두. 아무튼 나는 서류설에서 그의 지원서를 찾아보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었네. 지원서는 이런 내용이었지. 치즈를 한번 좀 팔아보겠습니다. 브리허 로젠후드카이 길 17 르네비앙. 브리어에서 지원한 사람은 그 남자 하나뿐이어서 사무실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서 어디에도 내가 면접을 보면서 적은 메모는 없었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나는 나머지 29명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에게도 열정의 주문서를 보냈어. 그러니 그 사람이 나이가 많은지 젊은지, 세련됐는지 추레한지,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지 아닌지 영영 알 수 없겠지. 나는 이 주문서를 아무런 코멘트 없이 호른스트라 씨에게 보냈네. 어쩌면 수수료 5%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 알고 있었지만 이 주문서 시스템은 참 잘 만든 것 같아. 판송 베커 씨한테 전화가 왔네. 전화는 1년치 요금을 미리 내둔 터라 아직 사용이 가능했거든. 그는 내가 사업을 그만둔 이유를 묻더군. 호른스트라 씨가 찾아와서 나와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유감이라고 했다는 거야. 그리고 치즈가 그런 최고의 상태로 보관되어 있어서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했어. 그러면 설마 내가 치즈 20톤을 다 먹어치우기라도 했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인가? 우리 안트베르펜 사람들은 최소한 치즈를 어떻게 보관하는지 잘 알지 않소? 이번 수요일에 올 거요? 판손 베커 씨가 물었어. 나는 판손 베커 씨의 모임에 그냥 다시 갔고 그는 내게 또 축하를 했지. 거기에 다시 다 모여 앉아 있더군. 똑같은 객소리, 똑같은 얼굴. 그런데 치즈공 반개의 그 늙은 변호사만 없었어. 그새 죽었다고 하더군. 그가 앉던 자리에는 공증인 판데르 제이펀 씨의 아들이 앉아 있었는데 지폐 20만 장을 자기 아버지한테서 뽑아내는데 내가 손을 빌려줄지 어쩔지 아직도 모르고 있었지. 판손 베커 씨는 당연히 내 형님으로부터 내가 다시 조선소에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텐데 자기 친구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나를 여전히 가프파 대표로 대우해 주었어. 집주인이 우리를 서로 인사시켰네. 이쪽은 판데르 제이펀 씨, 이쪽은 라르만스 씨. 우리는 둘 다 이렇게 말했지.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어 판데르 제이퍼는 연거푸 웃음을 터뜨리는 옆 사람과 은밀한 대화를 계속 나누더군. 정어리가 들어오면 꼭 연락해 주셔야 합니다. 금리의 그 남자가 말했지. 판데르 제이퍼는 낄낄 웃으며 나를 쳐다보더니 이 주문을 적어두어야 하는지 물었네. 오늘 나는 어머니 묘소를 찾아갔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부모님 묘소라고 해야겠지. 매년 가지만 이번에는 그 날짜를 앞당겼어. 치즈의 상처를 한시라도 빨리 아물게 하고 싶어서였네. 꽃을 사는 일은 중고 책상을 구입할 때만큼이나 어려웠어. 꽃집에 갔더니 소국, 중간 크기의 국화, 식빵처럼 엄청나게 큰 대국. 이렇게 세 종류가 있지 뭔가. 나는 소국에 hul기들기 눈길을 던졌는데도 주인은 내게 대국을 팔더군. 그것도 12송이나. 주인은 새하얀 포장지로 꽃을 감싸더니 몇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일 만큼 거대한 통에 담아주며 나를 내보냈어. 이런 걸 들고 시내를 가로질러 갈 수는 없지. 안 돼. 공동묘지를 찾는 일이 아무리 공경할 만한 일이라고 해도 절대로 안 되지. 이렇게 지나치게 큰 꽃다발은 그 성 요셉, 석고상보다 더 우스꽝스럽게 보일 거야. 이런 꽃다발을 대체 누가 살 것이며 딱 봐도 내가 꽃장수한테 사기를 당한 것이지. 결론은 택시를 타는 것이었네. 공동묘지는 앞을 헤아릴 수가 없는 곳이야. 반듯한 가로수길로 일정하게 구획되어 있는데 그 길들은 서로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그나마 무덤으로만 간신히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것도 숙달된 눈으로나 말이야. 나는 중앙 가로수길로 가다가 세 번째 길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두 번째 셋길에서 왼쪽으로 접어들었네. 여기 어디쯤에 있을 텐데. 저 끄트머리에 있는 검은 기둥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
그런데 묘지가 대체 어디로 갔나? 분명 이 왼편에 있었는데 엉뚱한 묘들만 보였네. 야콥스 더 프레터르의 가족묘, 요하나 마리아 판데벨더 양, 사랑하는 우리 딸 히셀러. 진땀이 삐질삐질 나기 시작하더군. 그런데 저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저러고 있는 것일까? 이제 보니 기둥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여자였네. 어쨌든 그 여자한테 내 부모의 묘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물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야. 그런데 행여나 여기서 내 누이 중 하나를 난데없이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누이는 당연히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묘를 찾아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러지 않고서야 뭐하러 꽃다발을 들고 여기서 돌아다니겠나. 아무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아무 묘석 위에 꽃을 내려놓고 잽싸게 내빼 버리려고. 아니면 누이도 여기 왔네? 하고 말할 수도 있겠지. 그러고는 얌전히 누이 뒤를 따라서 부모님 묘소에 가는 거야. 누가 내 귀에 대고 뭐라 말을 하는지 귀가 간질간질한 느낌이 들어 중앙 가로수길로 돌아가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 보았네. 세 번째에서 오른쪽, 두 번째에서 왼쪽. 결과는 다시 똑같은 그 샛길이었지. 그러면 그냥 계속 가보자. 나는 공동묘지의 반대편 끝으로 가야 하는 사람처럼 걸어갔네. 국화꽃 줄기는 가슴팍에 눌러야 했어. 그러지 않으면 꽃이 바닥에 끌릴 것 같았네. 까치발을 하고 그 여자 뒤를 지나가는데 홀연 부모님의 묘가 보이더군. 나를 향해 불쑥 튀어나왔다고나 할까? 그 기도하는 여자 바로 옆이었어. 크리스티안 라르만스와 아델라 판 엘스트. 아, 정말 다행이야. 이제는 누이들이 와도 상관없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사위가 고요했네. 이따금 앙상한 나무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지. 모자를 벗고 1분간 묵념. 마음이 편안해지더군. 여기 누워 계신 두 분은 내가 겪은 치즈 이야기를 전혀 모르시지. 아마 아셨다면 어머니는 어쨌든 가프파로 달려와 나를 위로하고 옆에서 도와주셨을 거야. 나는 거대한 꽃다발을 대리석판 위에 살그머니 내려놓고 내 옆에 검은 형체를 슬쩍 곁눈질 하다가 부모님께 꾸벅 인사를 한 다음 모자를 다시 쓰고는 자리를 떠났네. 무덤을 5개 더 지나 옆길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 번 더 뒤돌아보았네. 순간 나는 못 박힌 듯 꼼짝도 못하고 계속 서 있었어. 저 옆엔 내가 우리 무덤에서 뭘 하는 건가? 내 국화꽃을 슬쩍 해서 자기 무덤에다 놓으려는 건가? 그건 정말 지독한 짓인데. 그런데 여자가 흰색 포장지를 벗기는 모습이 보이더니 이내 젓갈색의 풍성한 꽃이 드러났어. 여자는 국화 다발을 펼쳐서 석판 위에 놓았는데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가리지 않게 앞으로 당겨놓더군. 그런 다음 성호를 긋더니 우리 부모님의 무덤 앞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나는 몸을 숙이고 눈에 띄지 않게 중앙 가로수길까지 살금살금 걸어나가 공동묘지를 빠져나왔네. 타고 온 택시는 우리 집 앞 길 모퉁이에서 세웠어. 그러지 않으면 아내가 해명을 요구하겠지. 왜냐하면 이제 나는 사업가가 아니니까. 그리고 묘지에 갈 때는 전철을 탔어도 됐을 테고. 집에서는 이제 치즈의 치자도 나오지 않았네. 얀조차 자기가 멋지게 팔아치운 치즈 상자 얘기를 더는 입에 올리지 않았고 이다는 죽은 듯 말이 없었지. 아마도 아직도 학교에서 치즈 장수라고 불리는 모양이야. 아내로 말하자면 치즈를 일절 밥상에 올리지 않았네. 몇 달이 지나서야 내 앞에 프티 스위스 치즈를 내놓았지. 이 부드러운 흰 치즈는 뱀과 나비 사이처럼 에담 치즈와는 닮은 점이 하나도 없었어. 사랑하는 내 착한 아이들아. 사랑하는 내 사랑스러운 아내여. 1933년 안트베르펜.